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순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첫 대면 정상회담 171분간 진행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상당히 긴 시간 한미 정상이 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 특히 한국 정부가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했던 코로나 백신 문제, 그리고 경제 협력 문제, 또 북한의 비핵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을 하고 마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북한 문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된 그런 사안들이 나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들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북한이 이제 1월 달에 8차 당대회를 통해서 강대강 선대선이라고 하는 대비 메시지를 내보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사실상 북한이 미국에게 대화의 어떤 기회에 대한 그런 공을 한번 넘긴 겁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대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라던가 제안을 했다라기보다는 우리는 대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미국이 북한에게 선택권, 즉 공을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북한이 이 부분을 기대했던 바보다는 좀 아마 낮은 수준의 그런 결과라고 아마 받아들일 것 같고요. 비난을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대화의 테이블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성에 차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북한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은 CVID라는 표현 자체를 북한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을 좀 지양했고 그리고 좀 실용적인 노선을 택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이 이제 이번에 사실 그 전에 보였던 그런 입장에 비해서는 보다 유연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요. 북한 입장에서도 대화 여지가 열려는 있구나라는 아마 정도의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CVID가 사실 완전하고 또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그 비핵화인데 그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라고 줄여서 표현했다고 해서 CVID가 C와 D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맥락상 이 한반도의 비핵화, 즉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그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 표현 수위를 좀 낮췄다는 측면에서는 북한이 대화를 좀 준비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남북 간의 대화 협력을 지지하겠다라는 취지로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혔거든요. 이거는 좀 남북 간의 협력에 모종의 자율성을 좀 부여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네, 미국 정부가 남북 간에 합의된 부분을 이해가는 데 있어서 저지를 하거나 반대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남북 간의 기존의 합의, 즉 예를 들면 2018년도 판문점 선언 같은 기존의 합의에 대한 이행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추구하던 바가 좀 명시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공동성명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었는지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이제 남북 간에 그동안 이행하지 못했던 즉 기존에 합의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도로 교통의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군사적인 문제라던가 그런 합의들이 사실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간에도 시계가 멈춰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사업들이 만약에 판문점 선언을 인정하는 이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움직여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북한이 좀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남북 관계에도 조금씩 변화가 다시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남북 간의 대화 협력은 미국과 같이 좀 발을 맞춰라라는 입장을 미국이 계속 견지해왔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워킹그룹 자체가 이제 트럼프 정부 때 설치된 기구다 보니까 이번 바이든 행정부 때도 그대로 좀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전보다는 조금 힘이나 결을 좀 낮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워딩으로 장치를 만들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워킹그룹이라는 것을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갈 것인지 사실 그 부분보다는 그런 이제 명시된 이름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대북 정책을 어떠한 그 방향으로 끌고 나가느냐가 훨씬 중요할 겁니다. 예컨대 이번에 이제 그 성김 대사를 그 미국 입장에서 이제 대북 특사로 예. 다시 임명을 하게 대북 됐지 않습니까? 특별대사로.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 성김 대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때도 특사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특별 대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같은 방향성을 갖고 말하자면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를 서로 맞교환하는 그런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완화된 방식의 즉 북한이 받아들일 만한 단계적인 비핵화와 대북 제재의 완화를 계속해서 조율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움직여질 것이고요. 물론 워킹그룹이 꼭 아니더라도 미국의 어떤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죠. 어쨌든 앞으로 북미 관계에서도 한국과 함께 계속 갈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대북 정책을 이행해 나갈 때도 한국의 어떤 정부와 함께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고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남북 간의 문제에도 미국이 좀 어느 정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성김 대사가 외교안보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익숙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존의 트럼프, 더 나아가서 오바마 행정부 때와 대북 정책에 대한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엿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전 정부, 즉 트럼프 행정부 때와 완전히 같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개인의 리더십 자체가 워낙에 탑다운 방식이었고 예. 또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그런 우호 관계를 계속해서 강조해 나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같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왜 그러면 성김 대사를 임명을 했나라는 측면들을 좀 살펴보면은 성김 대사 자체가 굉장히 그 대북 정책 자체에 능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때뿐만 아니라 부시 행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대북 문제를 담당해 오던 사람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성김 대사가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기조를 간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성김 대사를 통해서 보다 유연한 그리고 보다 익숙한 그런 노하우를 활용하겠다라는 측면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상 그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아마 북미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미리 준비된 정상회담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예. 즉 실무 간의 물밑 접촉을 긴밀하게 하고 정상회담을 하기 전까지 많은 준비된 그런 그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정상회담을 하려고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남북, 북미 간의 이벤트들이 있을 때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조명을 받았었고 앞으로 아마 성김 대사가 언론에 많이 조명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떤 인물인지 좀 간략하게 특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어에도 좀 능통하다고 하죠. 네. 성김 대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계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한반도 문제 자체에 굉장히 관심이 높은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한국어도 굉장히 능통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는 비핵화 의지가 아주 개인적으로도 좀 비핵화 의지가 높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분히 그 대북 정책을 검토해 나갈 때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사일 문제에 대한 것도 짧게 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800km 미사일 사거리 제한에 대해서 이번에 제한을 없앴다. 우리나라가 미사일 주권에 대한 것을 회복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기쁘게 전한다는 워딩을 쓰기도 했어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네, 이 부분은 사실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좀 바랬던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는 그 한국이 독자적으로 미사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미국의 어떤 개입
즉 어떤 약간의 그런 규정과 제재를 받아가면서 미사일 개발을 해왔는데 이번에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라는 측면에서는 한국 정부가 얻어간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해관계가 또 맞아 떨어집니다. 예.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사드 배치를 기억하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미국은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미사일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맹국에다가 설치를 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들이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견제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또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번처럼 미사일 주권을 회복해서 즉 자체적인 군사력 강화, 미사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한국과 미국은 한미 군사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동맹국으로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국과 미국 정부는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문제는 중국이 이것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경쟁력이 회복되고 발전된다라는 의미는 결국 그 대상이 중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견제가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800km 제한을 풀었다라는 얘기는 기존에도 사실 800km 제한 하에서 우리 미사일이 중국을 사정권에 둘 수가 있었는데 이제 후방에서도 사정권에 둘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중국으로서는 약간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겠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거리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유연해지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그런 미사일 경쟁력도 중국을 향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만큼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중국이 회담 전에도 사실 신화통신이나 이런 데서 많은 관심을 표했었거든요. 이런 미사일 문제 말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봤겠습니까? 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언론들을 살펴보면은 한국 언론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보였던 그런 보도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들이 결국 남북 관계에 대한 부분도 역시 남북 관계와 특히 북한의 비핵화 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역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한미 정상이 6시간 가까이 다양한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담 내내 친밀감을 과시했다. 상호 신뢰와 유대를 공고히 했다. 그리고 미 측에서 단독 회담에서 크랩 케이크를 제공했다. 문 대통령의 식성을 고려했다. 이런 얘기. 좀 전체적으로 보면 양 정상이 굉장히 친밀하게 6시간을 보냈다. 이런 좀 점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을 살펴보면은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서부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 현재 도착에서부터 많은 일정들이 있었는데 사실 모든 일정에서 좀 환대를 받는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간의 그런 동맹 문제를 좀 강화하면서 한미 동맹을 계속 강조해 나가면서 친밀함 그리고 친화적인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결론으로서 한미 동맹에 대한 그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리고 한미 동맹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 아까 여기 나왔던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코로나 상황, 즉 전 세계 감염병의 위기에 대한 그런 관점들도 공유를 했다.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유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전반적으로 서로 환대하는 모습 그리고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모습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고 공동 기자회견 그에 이은 공동 성명이 발표된 부분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속보 소식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이 공동 성명에서 판문점 선언에 기초한 대화가 필수적이다라는 언급을 했고 또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에 협력하고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내용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 문제와 함께 또 하나의 이슈가 바로 이 인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한미가 함께 인권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자란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한국의 동의 공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부분들도 아주 잠깐이지만 좀 언급이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는 미국이
관심사로 이전부터 가져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4월 28일경에는 그 미국이 대북 정책 검토를 마쳤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연설, 그러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설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때 네드 프라이스 입장에서 그 연설을 했을 때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지금 현재 북한이 그 방역 문제, 코로나 방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인권 부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북한은 또 반박을 하는 그리고 뭔가 이제 반감을 표시하는 그런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기존의 미국이 갖고 있던 그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점 이 부분들을 바이든 신행정부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요. 특히 코로나와 맞물리면서 북한 정부가 북한 인민들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부분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권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자막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협력하고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일본을 같이 좀 붙여서 얘기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부터 한미일 삼각 동맹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한미 군사 동맹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봤을 때 미국의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잖아요. 예. 네,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한미일과 함께 할 것,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한미일이 함께 좀 공감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모습들, 의지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전해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면 소인수 회담이 예정 시간보다 2배 이상 길어졌다라고 정만호 수석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길어진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미국이 최근에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큰 관심사가 외교적 관심사가 반드시 한반도 문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근간에 검토했던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를 계속해서 대화로서 나누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인수회담 자체가 길어져서 제재를 받을 정도로 좀 끝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들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뭐냐면 계속해서 같은 그 관점을 유지하고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어 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근데 그 분위기를 우리가 상상하고 유추해 보자면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현재 한국 정부의 그런 기조, 대북 정책에 대한 그런 관점들을 계속해서 같이 함께 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 먼저 나서서 구체화시키기보다는 한국에 좀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부분들도 좀 엿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네.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어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면 예.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 사안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는다면은 북미 대화에서 얼마든지 대화의 협의의 그런 여지가 열려 있다라는 부분들을 입장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한미 정상이 조만간 서울에서 만나길 고대하며 작별했다라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대한 모종의 계획을 두 정상이 좀 세우고 헤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막연하게지만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 정상회담에 대한 그런 약속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나온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정상이 만나기보다는 지금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구체화시켜 나가는 예컨대 경제협력이며 기업 간의 그런 협의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코로나 백신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보건의료 협력 부분에서 또 그 실무진 차원에서의 또 협력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이제 같은 그 관점들을 여러 가지 공유를 했고 또 우리 사이에 한미 사이에 그런 그 결론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 그 진행 상황의 추이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또 언제든지 만나서 협의를 해 나가자라는 어떤 친화적인 그런 그 발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남북미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국민들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좀 주의 깊게 보신 부분은 아마 백신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백신 파트너십 구축, 그러니까 글로벌,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라고 저희가 좀 예측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백신 협력입니다. 예. 네. 이 전 세계적인 위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한국과 미국 모두 자국민을 위한 그런 준비들도 사실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처음에 기대하고 준비했던 것, 즉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백신 스와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즉 미국으로부터 당장 급한 백신의 수요를 좀 먼저 빌려 쓰고 그리고 나중에 갚는 방식의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근데 미국 내에서는 또 여론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그 어떤 기조 자체가 백신을 제공하는 것은 인도나 또 그 백신에 대한 그 수급 능력이 되지 않는 국가들을 먼저 우선 공급하는 게 맞지 한국과 같은 경쟁력 그리고 방역 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백신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이 원하는 기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아주 절묘하게 잘 결론을 좀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통해서 얘기한 것이 미군과 함께 하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즉 55만 명의 한국군인에 대한 백신을 제공하겠다라는 어떤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한국도 이미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개발 능력과 한국의 생산 능력을 합쳐서 앞으로 한국의 첨단 기업을 통해서 백신 생산을 늘려나갈 것이다라는 식의 발표를 직접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 정부가 처음에 예상했던 단기적인 백신 수급과 장기적인 백신 생산 이런 계획들에 대한 그 양국 간의 목표가 어느 정도 중첩되어서 발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원조라는 표현을 안 쓰고 백신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산을 맡고 미국이 개발이나 뭐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좀 풀어준다면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서 글로벌적인 이런 공급망에 좀 더 탄력이 붙을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한미 정상이. 네, 맞습니다. 지식재산권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얼마 전에 미국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미국 안에서도 백신 개발 기술 자체를 좀 확대하자, 그러니까 개방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하자라는 것이고 특히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또 감염의 그 예방 체계라던가 아니면 백신 수급 같은 상황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동등하게 그러니까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자라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 중에 직접 우리 기업인들을 일어나 주시겠냐라고 하면서 감사의 의미, 사의를 표명했단 말이죠. 44조 원 정도의 돈을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한다.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여러 기업인들이 함께 정상회담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21일 같은 경우에는 미 상무부의 주최로 또 한미 비즈니스 그 라운드 테이블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즉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관심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측면들을 여러 가지 사안을 통해서 밝혔거든요. 근데 이 발표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감사의 표시를 한 것이죠. 사실 이례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얻을 것이 있는 것이고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얻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또 감사의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굉장히 좀 한미 정상회담의 큰 수확 중에 하나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 상무부 얘기를 하셨는데 상무부가 특별히 그 44조 원이라는 큰 파이 중에서 20조 원이 이제 삼성전자에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환영하고 또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정상회담 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은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44조 원이든 그중에 20조 원이든 이것이 실제적으로 기업 간의 어떤 그 얘기가 오가다가 확대될 수도 축소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에 대해서 이 미국 정부는 다시금 확인하고 또 그 감사의 표시를 함으로 많은 비중의 그 20조 원이라고 하는 많은 비중의 그런 투자를 언급한 삼성전자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그 약속을 좀 정확하게 이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표시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또 미국 정부의 그 의지와 달리 또 한국과 미국 정부의 의지와 달리 기업 입장에서는 또 실무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미국 정부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열어놨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이 특히 좀 많이 강조가 된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 직후에 참석한 행사도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착공식이었고, 그리고 앞서서 랠프 퍼켓 퇴역 군인에게 한국전에 참전했던 퇴역 군인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한 것도 그 자리에 문 대통령이 함께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차원이었던 것 같고 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고 나서 가장 처음 가진 순서가 이제 알링턴 국립묘지에 헌화하는 순서였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이 이렇게 많이 강조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인 과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중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한미 동맹 특히 이제 한미 군사적 동맹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번 정상회담의 어떤 일정들 속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그 한국 전쟁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한국과 미국은 군사적인 혈맹 관계다. 그러니까 한미 군사적 동맹을 다시 한번 좀 그 정서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은 정말 동맹의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그런 행사들과 그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명예훈장 수여식에 이제 이국의 타국의 그런 지도자가 참석을 한다던가 예. 아니면은 추모의 벽에. 추모의 벽에도 외국인의 그런 이름이 들어간다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미 정상들이 발표한 성명에서도 쿼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라는 표현이 담겼거든요. 쿼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라는 건 쿼드에 한국이 들어와라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라는 차원이라고 저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 무게가 어떻습니까? 네, 사실상 이제 한국은 지금 쿼드에 포함되지 않고 있기 예. 때문에 쿼드에 들어와라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쿼드와 유사한 지금 이제 미국이 다양한 국가들과 쿼드 속에서 논의들을 구체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역시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과 틀 속에서 쿼드와 유사한 수준의 그런 그 동맹 그 어떤 협의점들 그리고 규제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는 측면이 강조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예. 이 부분들은 사실상 공동 성명에도 많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순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